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일본의 제도약입니다. 일본이 그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따 요 책 있죠? 문재인이 조선 노동당원 의혹이라는 책, 요거 읽어봤는데 아직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 변희재가 글을 써서 보셨대? 이야, 출세했어. 응? 근데 여기다가 굳이 글 안 올려도 돼요. 하나따 읽어봤거든요. 잘 썼어. 잘 썼는데 일본 우익이 하젠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일본 우익이 하젠대로 다 하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은 일본인이 아니니까. 일본 우익이 하젠대로 다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국익을 챙겨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 책을 하나따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이렇게. 한 11권 있어요. 11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사가세요. 이거 얼마나 힘든데 출판사에다가 따로 부탁해서 사느라.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요 위라고 정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얘기할 건데, 왜냐면 일본의 우익의 생각을 공유할 건 공유하고 대립할 건 대립해야 돼요.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내가 이제 일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내가 좀 읽었죠. 그랬는데 일단 일본의 역사를 좀 보자고요. 저는 일본을 좋아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본 엄청 좋아요. 일본 문화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일본 문화 세 번은 강조해야지. 여러 문화가 있는데 일본 문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일본을 좋아하는데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립해야 될 거는 대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하고 저랑 비슷한 생각은 중국을 바라보는 전략은 똑같아요. 중국 분리, 홍콩의 독립 다 찬성이에요, 저도. 대만 독립 다 찬성, 지지.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저는 거의 90% 일본 쪽을 지지해요. 일본이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더 한국 지금 우리나라 좌파에 한 것보다 일본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건 다 저도 똑같이 봐. 그러면 나랑 일본의 우익이 어느 쪽이랑 그 어느 쪽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지느냐? 독도 문제에서 갈립니다. 저는 그냥 독도는 무조건 한국 땅이에요. 뭐 그거는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땅이야. 일본 애들이 뭐 국제조약을 얘기하고 지도 갖고 저한테 아무리 뒤밀어도 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냥 우리 땅이야.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만약에 그거 갖고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은 일본인이 생각구에서 한 거나 중국 애들이 남중국해서 한 것처럼 우리도 독도에다 세멘트 발라야 된다는 주의예요, 저는 그 정도로 극단적이라고. 뭐 제주도 독도 환경 파괴되면 어때? 그까짓 거. 세멘트로 멋있게 요새를 만드는 게 낫지. 난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영토에 대해서만큼 일본의 우익하고는 의견을 공유를 하지 않아요. 단 그거는 있지. 그 일본이 가져가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할린 쪽에 있는 북방사도,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열도 쪽에서 중국이랑 갈등하는 센카쿠 열도 문제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일본 지지해 줄 수 있어. 근데 독도 문제는 빼라는 거예요. 왜? 독도 문제만 우리 거 인정해주면 나머지 두 개는 얼마든지 국제사회에서 밀어줄 수 있다예요. 예. 그 부분은 저랑 일본 우익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 우익하고 제가 의견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익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책을 읽어봐야 될 거냐, 책을. 읽어봤어? 읽어봤냐고. 일본말 모르잖아. 응? 에이씨, 진짜 미치겠어, 난 진짜. 응? 공부하라고, 공부. 자,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내가 얘기하는데,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일본은 지금 제2의 메이지 유신을 꿈꿉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굉장히, 강제적으로 된 겁니다. 이 검은배 사건. 미국의 철갑선이 와갖고 일본을 강제로 개항한 사건이에요. 페리 제독이 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왜 그러면 일본이 그거를 개항을 했느냐? 1840년에 일본이 청나라가 아편전쟁으로 뒤지게 맞습니다. 그거를 보고 조선하고 일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천하의 청나라가 저렇게 허망하게 지다니. 쇼크를 먹었죠. 그리고 나서 13년 뒤에 일본의 요코하마만으로 검은배, 즉 미국의 그 철갑선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당시 일본 막부는 압도적으로 항전을 얘기해요. 뭐 그까짓 거 배 한 척 들어온 건데 저걸 왜 쫄아? 조져버리지? 했는데 소수파였던 개화파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이 소수의 개화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집니다. 소수가 다수를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화 쪽으로 선회해요. 왜? 저 검은배를 이기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저 배를 폭파시켰을 경우 떼거지로 몰려올 철갑선을 어떻게 막을 거냐예요. 중국도 못 막았는데. 그래서 일본 막부가 항복을 하고 미일 화친 조약, 가나가와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2차 아편 전쟁이 나서 또 한 번 청나라가 아주 개박살나죠. 그러면서 도쿠가와 막부가 엄청 공포심에 휩싸여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1858년에 안세이 5개국 조약이라 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와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왜? 안 그랬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청나라처럼 얻어맞고 개항을 하느니 그냥 선제적으로 해주자. 우리 평화적으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반발을 가졌던 그 일본의 야마구치현, 사조번 쪽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 청왕을 옹립하고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자 해서 한번 전쟁을 했다 집니다. 그게 아이지번의 반란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다시 전쟁을 하는데 그게 사카모토 료마가 중재해서 저기 야마구치현의 사츠마번 갑자기 까먹었다. 초슈번과 그 다음에 저기 그 큐슈에 있던 사츠마번 둘이 하나로 힘을 합치게 돼요. 근데 큐슈의 사츠마번을 합치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 큐슈에 나가사키가 있습니다. 나가사키가 바로 일본이 에도 시대 때 세국 정책을 펼칠 때 유일하게 열어놨던 개항을 했던 지역이에요. 거기 조개 지역이 있어요. 거기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상인들이 와서 교류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신문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도 거기서 개발되고 카스테라도 개발되고 뭐 일본인들이 먹는 카레 이런 것도 개발되고 한 게 다 거기에 왜? 서양 문물이 글로 왔기 때문에. 따라서 야마구치 현에 있었던 초슈번이 에도 막부를 상대로 싸우려면은 서양식 신식 무기와 서양인들과 활발히 교류, 즉 밀담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츠마번이 있는 큐슈의 나가사키 이 지역이 자기 편이 돼야만 에도 막부를 이길 수 있는 교두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맹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동맹이 됐죠. 그러면서 결국 일본이 그 메이지군 사조 동맹이 도쿠가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 붕괴되고 강화도 조약 맺고 세이난 전쟁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자 일본이 대정봉환이라고 해서 쇼군이 항복해요. 전쟁 안 하고 끝냈습니다. 전쟁 안 내고 끝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본의 비사죠. 뭐냐? 메이지 전쟁, 그러니까 이게 보신 전쟁이죠. 이 보신 전쟁은 결국 미국이 남북 전쟁 이후에 그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하는데 일본의 내전을 이용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카모토 료마가 죽습니다. 죽는데 저는 난 사카모토 료마가 왜 죽었냐고 전 제 나름대로 해석하냐면 사카모토 료마는요 그 서양 세력을 이용하려고는 했지만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서양 세력들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조 동맹을 통해서 힘을 키워서 그 위력으로 도쿠가와 장군을 항복시킨 다음에 천황제를 옹립시키고 근대 국가로 개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외세가 원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근데 사카모토 료마는 평화적 해결을 원했어요. 그러면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카모토 료마는 여기 신생구미한테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신생구미가 아니라 내부에서 죽였다고 봐요. 메이지 쪽 사람들이 내부에서 제거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왜냐? 사카모토 료마가 죽음으로써 바로 일본이 보신전쟁이라는 이 내전을 통해서 간사이, 그러니까 관서지방서부터 혼슈, 그 다음에 그 아오모리, 이 동북지방, 홋카이도까지 일본 영토의 거의 70%가 우리나라 마치 6.25 전쟁처럼 완전히 전란에 휩싸여버려요. 그래서 초토화가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쓰인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메이지 정부가 갖고 있던 막대한 금을 다 영국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이 이 당시에 영국과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 금이 안 들어갔다면 일본이 경제 성장을 더 했겠죠. 자, 그래서 영국이 메이지군을 지지했고 프랑스는 도쿠가와군을 지지했는데 보시면 이 전쟁이 보이죠?
일본 국토의 거의 70%가 전쟁으로 마장이 나버렸어요, 이때. 네. 자, 그랬는데, 보시면 총이 골때려요. 도쿠가와군보다 메이지군의 총이 좋습니다. 그래서 메이지군이 이겼어요. 숫자도 적었지만은,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도쿠가와군을 이겼던 이유는 메이지군의 총이 훨씬 좋았어요. 네.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 보셨죠? 사무라이가 아무리 칼을 잘 쓰면 뭐해. 총 쓰는 법 5분만 배우면은 10년 동안 칼부림을 무술 다니는 사무라이도 대가리에 총을 맞고 뒤지는 판인데. 그리고 거기다 서양, 영국과 네덜란드의 군함이 와서 한포 지원 사격을 해줬다고. 그래서 도쿠가가 져요. 예.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국제 정세를 보면은 미국은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에 서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1853년에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1861년에서 1865년까지 4년 동안 남북전쟁을 해요. 그래서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1867년, 2년 뒤에 일본에서 보신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사카모토 료마가 만들었던 회사가 가메야마 샤츠, 지금의 미쓰비시 상사의 전신입니다. 가메야마 샤츠를 만들었는데 사카모토 료마는 토사번의 하급무사였어요. 하급무사란 건 뭐냐? 낭인입니다. 칼만 쓸 줄 알고 밑에 토지하고 백성을 거느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칼부림하고 쌀 월급으로 받는 아주 가난한 무사였다고. 근데 얘가 가메야마 샤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쓰비시 상사를 만든 거예요. 마치 조국의 오촌 조카가 갑자기 막 코링크 프라비 이코티 만드는 것처럼 만들더니 이 회사가 한 달 만에 서양으로부터 총포를 수백 정을 수입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내가 무역 상사를 만들면 미국으로부터 M16을 수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돼? 더구나 도쿠가와 시대는 세국 정치를 했었던 시대인데 더욱더 안 되죠. 지금 같은 개방사에서도 총 수입은 안 되는데. 그러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다 또 뭘 했느냐? 영국 군함을 사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다? 아브라함 링컨을 산 거예요. 항공모함을. 그게 가능해요? 응? 그걸 했다고. 여기 토마스 글로브라고 나오네. 이분 좀 공부 좀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자, 왜 그러느냐?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부군이 승리를 하고 나서 남부군은 무장해제를 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느라 만들었던 수많은 총과 대포가 있었다고. 이 전쟁이 끝났으니 이 총과 대포가 남아도는 게 애물단지야. 이게 메이지에서 메이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 보신전쟁 때 대량으로 갑니다. 남북전쟁에서 쓰다 남은 무기들이 일본 메이지 혁명 때 보신전쟁 때 2년 동안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남북전쟁을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외채를 졌다고. 부채를. 왜? 옛날 때 미국은 농업국가였어요. 남부 면화지대에서 농업 생산하는 아프리카 국가같이 이 원자재를 수출한 나라였다고. 강대국 아니었어요, 그때 미국은. 근데 남북전쟁이 나면서 전쟁 자금으로 외채를 많이 해서 빚이 있었는데 그 외채를 갚는 수단으로서 일본의 보신전쟁이 이용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땡처리. 그렇죠. 빙고. 결국 사카모토 료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던 거야.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왜? 국제정세를 파악 못했어. 네. 평화적인 정권교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나는 일본의 메이지 혁명은 결국 서구 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용당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걸 아는 일본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파는 한국의 우파처럼 우파와는 다르게 반미주의자도 우파에 있어요. 우리나라 우파에 반미주의자는 없어요. 우리나라 우파는 무조건 친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파에는 반미주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변이희재 씨가 글을 쓴 여기에 있는 우파 중에 반미주의자가 없을 것 같아? 책 좀 읽으려니까 그러니까.
일본 우익의 계보라던가 일본 우익이 어떤 식으로 논평하는지를 잘 알아야지. 응? 알아야지. 나는 일본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요. 동정심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 동정심과 국가정책은 별개 문제라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의 뭐랄까 대만 독립이라던가 대중국 견제하는 건 다 지지한다니까. 노선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력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독도 문제가 나오면은 저는 스시를 먹으면서 반대합니다. 무조건 한국당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내 논리예요. 중국을 비판하지만 탕수육을 먹고 비판하듯이 나는 그렇게 왜? 나는 좋은 건 받아들인다니까. 난 좋은 건 받아들여요. 네. 나는 우리나라 일반 우파처럼 뭐 싫으면 다 싫고 이런 게 아니야. 난 싫어도 적에게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버려요. 그게 제 스타일이라고. 네. 뭐야 이게. 이주님, 박사 검증한다고 하고서 왜 참석 안 했냐고요? 함정이 안 빠집니다. 네. 그런 장난에 안 속아요. 이미 공개 다 했죠? 그거 보세요. 커뮤니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미국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당했고, 미국은 메이지 혁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초석을 다진 나라예요. 네.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는데, 이 시기가 메이지 시기와 겹친단 말이에요. 즉 뭐다? 영국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돕는 이유는 그레이트 게임 때문입니다. 제정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남하하는 것을 막는 전쟁을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보이시죠? 여기 사라졌다. 조선과 일본, 저 연해주까지 러시아가 진출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을, 항구를 만들면서 부동항을 가지자 대영 제국이 긴장을 했다고. 드디어 러시아가 해양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걸 막아야 되는데, 앞쪽에 보면은 그렇죠. 여기 나오네.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영국, 대영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저 지역을 다 점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국은, 영국 남자가 다 군대를 가도 저 식민지 지역을 지킬 수가 없을 정도야. 그 옛날 때 뭐가 있었어요? 저기 인도에서 세포의 항쟁이라고 있었잖아. 네? 영국 인구의 20배가 넘는 나라에서, 인도에서 세포의 항쟁이라 그래서 영국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인도 군인들이 무장 구태타를 일으켜버렸다고. 얼마나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왜? 창으로 싸워야 싸움에 이기는데 똑같이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그래 영국식 군사훈련을 받은 애들이잖아. 이런 애들이랑 싸우니 얼마나 영국이 힘들었어요. 그때 위스턴 처치도 가서 싸우고 그랬잖아. 옛날 수상. 이 영국 군대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서 영국이 엄청나게 그 전비를 소모하고, 또 옛날 때 아프리카 저기 줄루 전쟁이라고 있잖아요. 이산들 완화에서 있었던 전쟁. 이것도 영국이 초창기에 또 패했다고요. 쪽수가 딸리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라든가 인도 전선에서 식민지 독립운동을 막느라 엄청나게 전비를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뭐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뭐 조선이라든가 일본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본의 메이지 혁명은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근대화를 하기 위한 지원이었다고. 그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후 복구를 위한 그러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창구로서 일본에 접근했어요. 그랬었다고. 이렇게 서구 열강이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일본에 접근한 거고, 일본은 그 과정 속에서 희생도 당했지만은 득도 봤어요. 여기 볼까? 요거 윌. 이건가? 요건가 보다, 요거. 이게 기사가 뭐냐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우길 승천기를 꼽자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이게 윌이라는 잡지에 나와요. 작가 이름은 제가 못 읽겠어요. 가와노 어쩌고 저쩌고인데, 원래 일본 이름은 뒤에 이름이 힘들어요. 동네마다 이름 방법이 달라서. 여기 보면 뭐라 써있냐면, 일본이 세계 표준을 배운 것은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에 공통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영국이다. 영국이 일본 근대화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왜? 영국은 일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탈 때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도왔다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카모토가 산 군함도 영국 군함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정서적으로 영국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호적입니다. 왜? 일본 메이지 혁명을 성공하게끔 하는데 영국이 적극적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영국이 아니었다면 일본은 실패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픔도 있고 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식으로 서구 열강에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득을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냉철해서 구별을 할 줄 알았다. 옥석을. 그래서 영국하고 힘을 합치고 미국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있지만 그렇다고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왜?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영일 동맹을 맺었을 때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혹시? 아카시 모토지로. 아카시 모토지로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아카시 모토지로가 우리나라에서 헌병감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무지장 때려잡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무지장 때려잡고 그 임기가 끝나서 대만으로 가서 총통을 하거든요. 그때 그 이 아카시 모토지로가 조선에서 무단 통치를 하면서 느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대만에 가서 선정을 했답니다. 착한 정치를.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맹수지만은 대만에서는 이 사람 동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교 출신인데 이 아카시 모토지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어. 러시아의 레닌을 자금 지원을 해서 제정 러시아를 쓰러뜨리고 볼셰비키 혁명을 만든 사람이 아카시 모토지로예요. 아 대단한 영웅이야. 일본이 이런 짓도 했었어. 이런 짓. 응? 네. 일본 애들 무서워요. 일본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서구 열강에서 강제로 개항을 당한 다음에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사기를 맞은 거죠. 이게 뒤통수 맞은 거지. 영국한테도 어느 정도 맞았어요. 왜? 사카모토 료마가 만든 가메야마 샷주의 실질적인 오너는 토마스 글로버라는 스코틀랜드계 영국인이었으니까. 영국계 상인이 미국의 중고 무기를 가져다가 일본의 중개 무역을 팔아먹었거든.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그러한 서구 열강의 차별적인 가나가와 조약, 미일 화친 조약이죠. 이런 조약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그 근대화를 하고 그 부국강병을 하기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일본이 나중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맞짱을 뜰 정도로 전쟁까지 했던 거예요. 물론 전쟁에 실패는 했지만 그 정도로 일본은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 패전했던 원인은 뭐였냐면은 요 지도는 2차 세계대전 지도고 앞쪽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일본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그 기사인가 보다. 아까 그 기사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보면 이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적의 외침으로부터 뭐 방어가 용이한 지역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유사일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모든 이슈가 국내 정치적 이슈, 즉 그 뭐라 그래 당파 싸움 이쪽에만 관심이 많았다 해요. 그러다 유일하게 일본이 그 세계 표준을 러시아에 남아 부동활적인 남아 때문에 영국과 접촉하면서 국제 표준 세계화에 눈을 뜨게 됐고 그 다음에 한창 성장을 하다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성공하고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다시 일본이 섬나라 기질이 발생하면서 다시 국내 정치로 고립되면서 일본이 외교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일본이 어떤 우를 범하느냐? 옛날 때 일본은 도쿠가 막부 말기에는 강력한 서구 열강의 힘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불평등조약도 맺었고 온갖 차별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걸 뚫기 위한 어떤 자구책과 노력을 막 했지만 나중에 일본이 그 강대국이 된 다음에 뭐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면 청일전쟁 때 청나라를 물리치고 러일전쟁 때 러시아를 물리치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역 패자가 되면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이때 일본은 드디어
더 이상 자기를 위협할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적극적인 외교를 한 게 아니라 국내 이슈로 돌아와서 서로 싸워버렸다고. 그게 바로 메이지 초창기에 메이지 외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재건시키겠다던 메이지 인사들과 후발주자로 성장했던 군국주의 간의 갈등이에요. 군국주의자들과. 그러면서 군국주의자들이 실권을 얻고 메이지 초창기 인사들이 권좌에서 밀려나죠. 그러면서 일본이 군국주의화가 되면서 이 군국주의화된 일본은 국제정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오판을 해요. 그게 뭐다? 삼국동맹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이지 혁명은 검문매 사건, 미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개항된 것이었고 가나가와 조약에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의 전후 복구를 결국 일본의 메이지 혁명의 보신전쟁에서 전쟁 장사 노름으로 전쟁 복구 비용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한테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메이지 지사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미국하고 척을 지지 않으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유지했는데 일본이 모든 주변 적을 다 물리치면서 자기를 위협할 적이 없다 생각하면서 여기서 드디어 지금의 중국처럼 이제 우리가 미국에게 복수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오판이었지. 왜 그러느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국이 점령한 지역이 보시면은 인도양 중심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보세요. 인도양 중심이에요. 그렇죠? 아프리카를 종횡 위에서 아래로 종단을 해서 이렇게 식민지를 점령한 다음에 아라비아, 인도, 호주 해갖고 인도양을 둘러싸는 이 지역을 영국이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식민지가 없습니다. 남미도 거의 없어요. 왜? 영국은 식민지를 삼는 지역을 한 지역에 모르는 거야. 집중해야 관리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영국은 동북아시아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라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는 여기 그려지지 않지만 프랑스는 횡단 정책에 의해서 아프리카를 동에서 서로 이렇게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식민지를 삼았고 인도 차이나 즉 동남아시아까지 점령했어요. 그리고 동북지방으로는 없습니다. 왜?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국력이 딸려요. 식민지를 초창기에 하나 두 개를 가질 때까지만 해도 수익이 창출돼. 근데 식민지 국가를 10개, 20개를 가지면서부터는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유지비가 들어. 그래서 1차 세전, 2차 세전 패전한 다음에 서양 국가들이 다 독립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 인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수지가 안 맞아. 네.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일본 지도, 동북아시아를 보면 이 정세가 일본이 조선을 먹고 대만을 먹고 산동반도를 점령하고 나중에 만주를 점령해요. 그리고 러시아를 패퇴시키고 청나라를 이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주변에는 영국과 프랑스는 없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망했고 제정 러시아도 볼셰비키 혁명으로 아예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 초기에는 러시아가 절반으로 나뉘어서 이 시베리아 쪽에는 백군파, 친일적 성향을 지닌 백군파가 있었다고요.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일본을 위협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그랬고 또 뭐가 있었냐? 여기 미국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국이 서부를 점령에 끝난 게 1853년이었다고. 즉 서부 지역을 미국이 영토적으로 자기가 가졌을 뿐이지 저 서부 지역엔 개뿔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서부 지역을 통해 갖고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지금의 미국처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미국의 모든 산업과 생산 기지는 동부 해안에 집중되어 있다고. 즉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 군부 세력이 봤을 때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오판이었지. 왜 이게 제가 오판이라고 얘기하느냐? 앤드류 존슨, 이 대통령이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알래스카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제정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국은 태평양 진출을 원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한 건 뭐다? 서양인들이 나머지 지역을 다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먹을 땅이 없었어. 먹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인디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인디안 땅이 점령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북쪽에는 캐나다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를 점령할 수는 없으니까 알래스카를 점령한 거야. 알래스카를 점령하고 알래스카를 점령한 다음 알류산 열도를 따라서 사할린, 홋카이도, 그 다음에 일본의 동북지방 아오모리 쪽으로 올려놓은 게 미국의 커다란 청사진이었죠. 따라서 미국은 서부 개척을 원하고 있었다고. 근데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왜 못하느냐? 아니 미국이 저 때만 해도 선진국이 아니었다니까. 강대국도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서부 지역을 개척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었어. 왜? 돈도 없어. 계기가 없어. 그리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 서부 개척을 원하긴 원했지만은 여러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다. 언제 한번 이루어지느냐? 골드러시 때입니다. 캘리포니아 지방에서 금이 발견돼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유입 들어온 백인계 이민자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다가 이런 적이 점점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멕시코로부터 이쪽을 점령하잖아요, 미국이. 원래 캘리포니아 쪽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잖아. 스페인 식민지. 근데 이 지역도 이제 미국이 점령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사기지도 짓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를 지킬 수 있는 요인이 없었어요.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고 그때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동부 개발만 하기도 바빴거든. 그래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먼 미래의 청사진, 뭐다? 다른 영국과 프랑스처럼 태평양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식민지로 다른 대영 제국이나 프랑스처럼 부국강병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단 말이야. 단 여건이 안 됐던 것뿐이에요. 그 여건이 된 초기 발판은 골드러시. 그러면서 대륙간 횡단 철도가 개발되고 백인들이 서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미국의 모든 산업단지가 북동부 지방에 있었어요. 남부 지방은 면화 농업지대였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에서 만들었던 뭐 철갑선, 검은배 같은 이런 배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미국 동부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투함이 만들어져서 일본을 공격하려면 당시에 파나마 운하가 아직 없을 때니까 저 남미를 뺑 돌아서 하와이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저 당시 미국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은 사실은 서부 개척을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론이 안 됐던 건데 미국이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미국의 여론이 서부 개발을 지지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일본이 실수한 거지.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진주만 공습을 통해 가지고 하와이를 타격을 주면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을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 저 지역을 방어하러 오는 군대가 너무 멀어, 거리가. 이 지역까지 돌아오려면. 저 당시에 배가 뭐예요? 이제 디젤 엔진 썼잖아. 디젤 엔진은 뭐야? 석유란 말이야. 미국 동부해안에서 일본 본토까지 한 번에 배가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중간 급유가 필요하다고. 급유를 해야 되는데 급유를 하면서 올 수 있는 지역이 응? 그 당시에만 해도 많지 않았단 말이야. 따라서 미국이 일본을 공격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서부 개척이 필요했던 거라고. 파나마 운하가 필요했던 거고. 파나마 운하 거의 미국령이나 다름없잖아요. 영국령이었지. 그러다 이제 이렇게 그 미국하고 영국이 같이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 하와이만 적당히 치고서 평화적을 맺으려는데 사실 미국은 그걸 원하고 있었고 일본이 해줬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명분을 해갖고 결국 서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리콘밸리가 생길 정도로 서부 지역이 발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결국 2차 세계대전 덕택입니다. 미국은 진짜 일본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빼먹었어. 메이지 유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심지어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실험까지 했잖아. 예. 뭐야, 바보야, 핵이 있었어? 핵은 2차 세계대전 말기죠. 2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초창기에는 미국은 핵이 없었어요. 핵이란 개념 자체도 없었잖아요. 미국의 군국주의자들은 그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일본이 실패했던 원인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외교 실패.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킬 때까지만 해도 영국하고 미국은 한편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미국이 영국하고 일본하고 적이 되느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페이스가 꼬여요. 그럼 중일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메이지 초창기 멤버들보다 힘이 세지면서 권력을 잡으면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누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일본의 군국주의자에게 힘을 실어줬을까요? 누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을까? 일본이 군국주의화 되도록 누가 힘을 실어줬을까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여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안중근입니다. 저는 안중근 별로 좋게 평가 안 해요. 이거 손가락 잘린 거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해놓잖아요. 저 안중근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안중근은 그냥 혈기왕성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안중근을 욕하면 분명히 저를 친일파로 욕할 병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느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목적은 러시아의 남하의 저지예요. 직접 영국과 프랑스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국으로서 일본을 근대화시킨 것이고 일본을 통해서 남하를 저지하고자 한 것이고 그거는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과 일본을 각자 근대화시켜서 해상, 해군은 일본이, 지상군, 육군은 조선이. 이게 제일 좋은 플랜 A였다고. 근데 이 플랜 A가 조선 사람들이 반대함으로써 조선은 실패하고 일본은 성공했다고. 그리고 일본이 결국 국제사회의 승인하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승리하면서 조선을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한다고요. 식민지 된 거예요, 한국이. 근데 이 한일 합방이 그 당시의 관점에서 불법이냐?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왜? 국제사회에서 인정했다니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걸 반대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다 인정했어.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된 거는 국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절차였어. 왜? 식민지 개척 시대였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는 거는 합법화될 수 있었다고. 합법화. 단 그 합법화의 전제 조건은 뭐다? 각 열강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합법화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불법이야. 하지만 합법화됐어요. 만주 사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만주를 러시아가 먹는 것보다 일본이 먹는 게 안전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주를 일본이 점령합니다. 이것까지도 문제 없었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안 배우지만 러일 전쟁은 일본이 이긴 전쟁은 아니에요. 비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해전은 일본이 이겼어요. 그리고 조선 내에서 지상전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몽골 지방에서 하린골 전투가 가는데 그 전쟁에서 일본군이 대패해요. 소련군한테. 그러면서 소련이랑 일본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조약. 서로 싸우지 말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 일본은 더 이상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싸울 게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청나라를 잡아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일본은 산업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산업국가라는 건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내. 물건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냐?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그래서 소비시장이 필요한데 아니 연해주 점령한다고 해서 여기 소비시장이 뭐가 있어요? 연해주 인구 얼마 살아? 시베리아 점령하면 뭐해? 그때만 해도 시베리아가 개발이 덜 돼서 여기 석유가 난다는 걸 몰랐어요. 연해주에서 석유가 난 걸 그 당시 몰랐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모지를 쓸데없이 점령하느라 그 영국이나 미국한테 이용당하느니 우리도 빨리 인구가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일본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고. 그래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중국 침략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예요. 야, 우리 중국 잡아먹자. 청나라 이미 핫발이 아니냐. 전쟁에 이겨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청나라 이기는 거 일도 아니다. 중국 쳐들어가자.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근데 제가 왜 안중근을 내가 병신이라고 봤느냐. 안중근은요,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을 죽였다고. 이또 히로부미.
왜 그러느냐? 이토 히로부미는요,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를 거야. 안 가르치니까. 한국에서 하도 거짓말만 가르치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걸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 왜? 비용이 발생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영국이 왜 식민지를 확장을 못했느냐?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거든. 일본은 아직도 근대화 초기였기 때문에 일본 전 국토가 개발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근대를 해서 이제 무기를,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잖아요. 공장에서. 그러니까 농업 국가가 아니라 이제 제조업 국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일본의 옛날 구시가지, 구도시를 현대화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현대화. 현대도시. 싹 기와집 부수고 빌딩 짓고. 이 작업을 할 때라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조선을 식민지를 삼으면은 조선 위가 어디예요? 러시아잖아. 그것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물건을 잔뜩 팔아서 어디다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일본이 아니야. 조선이에요. 아니면 만주지.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되니까 거기다 군사기지를 짓고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생산기지를 건설해서 무장을 시켜야 되거든. 결국 어떻게 해? 경제 발전을 거길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건 손해죠. 왜? 죽 써서 개 주는 꼴이거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반대했던 거야. 야, 점령하지 말자 했던 거예요. 그냥 만주국처럼 괴뢰국, 각자 독립국가로 해서 있어야지 이거 점령하면 안 된다예요. 직접 점령은 반대한다. 이렇게 나갔던 거라고. 그러면 누가 한국을 점령하려고 했느냐? 이토 히로부미의 반대파가 정한론자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이 이토 히로부미는 초슈5라 그래가지고 메이지 혁명을 일으켰던 초창기 인사의 마지막 멤버입니다. 거의. 마지막. 원로예요, 원로.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파들의 힘이 아직도 건재했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일본이 영국이나 미국에 척을 지지 않고 외교를 유지하면서 근대화를 이뤘다고. 그리고 이 메이지 쪽, 이 초슈번 사람들은 해군을 키웠어요. 해군. 그리고 군국주의자들은 육군 위주로 키웠다고. 왜? 중국을 점령해야 되고 만주를 점령해야 되니까 바로 육군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육군의 현대화에 힘을 썼고 메이지파들은 해군 육성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향이 또 달랐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토 히로부미 입장에서는 이거 돈이 안 된다 했어. 근데 안중근이 가서 죽여버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대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2대 총독이 데라우찌입니다. 이 데라우찌가 이토 히로부미의 제자예요. 초슈파 사람이야.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스승에 따라서 정한론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스승을 조선인이 죽여버렸네. 그것도 조선을 식민지하지 말자는 사람을 조선인이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가 뚜껑이 돌았다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데라우찌 2대 총감 때부터는 우리나라가 무단 통치에 빠집니다. 민족 말살, 문화 말살 정책이 그때 펼쳐져요. 왜? 자기 스승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안 가르치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응?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하필이면은 안중근이 종교가 천주교예요. 가톨릭. 그리고 예수회로 추정되는 사람이야. 와, 골 때리죠, 진짜. 골 때린 거지. 그래서 결국 한국과 일본은 철천지 왼수가 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지금까지 반일, 반한 감정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중국 내륙 깊숙이 침투를 못합니다. 왜? 조선에서 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이거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데 군사력을 허비하고 있었거든. 조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중국 본토에서 싸워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멀리 흩어져 갖고 막 게릴라전을 하니까 일본 군대가 힘이 빠지는 거야. 이래서 일본이 결국 중국 본토 점령이 실패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총력을 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니까 대륙 진출을 꿈꾸면서 한정된 국방비를 육군에 투입했다고. 육군 위주로. 왜? 그래 영토 점령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해군 육성을 소홀히 해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야마모토 고주로코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제독이잖아요. 이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태평양 전쟁을 했는데 한 번 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한 번 지고. 왜? 모든 국방비가 해군이 아닌 육군 쪽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군함을 건조하는 공장 시설이나 이쪽에 투자를 적게 해버렸거든.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 한 번 지고 일본이 어이없이 패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기도 보이지만은 메가더 장군이 점령한 게 제일 먼저 점령한 게 여기 이오지마예요. 이오지마 점령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뭐 개구리 작전이라고 해서 태평양 섬을 퐁당퐁당 점령한 다음 필리핀 점령하고 오키나와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점령한 적은 이 육지가 아니에요. 섬들만 점령했어요. 이렇게. 이거 왜 섬들만 점령한 줄 아세요? 일본하고 미국 관계가 나빠졌을 때 원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근대화가 된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옛날 때 미국에 석유를 수출했었어요. 그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가 일본 수입량의 80%를 차지했다고. 근데 그 80%가 날라가요. 왜? 미국이 일본이 너무 잘 나간다 싶으니까 일방적으로 석유 수출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석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동남아시아를 침공한다고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가 있던 지역이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영일동맹, 그 다음에 미일동맹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미국과 영국을 적으로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돼서 삼국동맹으로 가고 그게 일본의 패전과 핵폭탄을 두 방 맞는 비극으로 끝난 거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망해요. 이게 일본 2차 세계대전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그래서 일본은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평화헌법 때문에 보통 국가가 못 되고 무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과거, 이제 현재예요. 일본은 존나 똑똑합니다. 아베가 드디어 이제 하는데,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중국 애들이 미국산 농산물 안 사면 일본이 다 사줄 거라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내가 얘기했던 내용 아니에요. 그대로 하잖아. 그래서 그 농산물을 지금 사죠. 그렇죠? 이것도 내가 예언했던 거잖아요. 자, 골칫거리 된 아베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 약속. 뭐 미일 언론 모두 필요 없다는데 옥수수 수입 고집하는 아베. 아니, 미국하고 일본 언론이 모두 필요 없다는데 굳이 옥수수를 왜 아베는 수입할까 하는 거예요. 에? 왜? 이거 왜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왜 할까? 아베도 초슈 야마구치 파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안정권의 결론은 잘한 건가? 그거는 모릅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 사면 뒤져서? 너무 단순해. 그건 뭐 틀린 말이 할 수는 없지만은 꼭 그렇진 않아요. 개중국에 팔아먹으면 안 됨. 아니, 안 되는. 일본이 대신 샀잖아요. 여기 어떤 분들이 좀 나오는데, 사료는 아닐 거예요. 실석유? 옥수수 때 못 넣으면 실석유예요. 중국 식량 차단? 이거 돼지 사료예요. 네. 중국에 팔려고, 중국 약 올리려고. 너무 단순한데? 너무 단순해. 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아베가 한 8년째 지금 수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이래의 최장 집권입니다. 일본 수상 이렇게 오래 못했어요. 아베가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예요? 아베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온 경제정책이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가 뭐예요? 아주 간단해. 그냥 엔화 찍어내는 거예요. 엔화 찍어서 시장이 풀어버리는 거야. 풀면 어떻게 된다? 돈이 돌겠죠. 그럼 일본 경제에 살아나겠지. 물론 임시방편이에요. 엄발의 오줌 넣기야. 이거는. 국내 화폐를 마구 찍어서 유통시키는 거는 잠깐 일시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가면 손해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 가가지고 제가 동경의 각 지역을 다 가봤어요. 시부야, 신주쿠, 긴자, 아카사카, 아키하바라 등등 하여튼 웬만한 데 다 가봤어. 다 가봤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냥 매주 매일 그냥 얘네들은 토요일 분위기예요. 토요일. 네.
엄청 흥청망청하더구만. 아주 길거리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새벽 2시인데도 그렇게 사람이 많아. 와, 얘들 퇴근하다가, 이거 내일 퇴근 안 하나? 이거 출근 안 하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일어나는 거야. 경제가 지금 막 팽팽 돌아가요, 지금 막. 부럽더라고. 근데 거기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있죠. 근데 단, 문제는 뭐다?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왜 그러면 이것이 아베노믹스가 8년째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일본은 미국한테 패전한 이래 플라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본은 엔고를 유지했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평가 절상돼 있었어요. 왜? 일본이 엔화가 가격이 싸면은 가전제품 경쟁에서 미국이 맨날 졌거든. 그 당시에 미국은 제조업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 가전제품이 미국의 가전제품을 능가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엔고예요. 플라자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엔화의 가격을 폭등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일본 제품을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엔화의 평가 자료를 절대 용인하지 않았었는데 아베 기간 동안에 엔저로 나가네. 엔저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수출이 잘 돼요.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고. 수출이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잘 돌지. 지금 일본 실업률 거의 제로라 그러잖아요. 진짜 제로인 것 같아 보니까. 엄청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용 창출되고 막 돌아가니까 그냥 아베노미스가 단순히 그냥 화폐를 풀어서 언발에 오줌 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거기도 한계가 있어요. 일본이 언제 그러면 아베노미스가 무너질까? 내가 본 요 기사가 있는데 2025년이면 위험할 거예요. 2025년. 요거는 뭐냐면은 문명의 부작법이라 해서 라호야로부터 배운 2025년 문제의 벽. 라호야라는 건 미국이 식민지를 삼고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미국의 인구 고령화 사회를 보면서 이 작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이 뭐가 나오냐면은 일본은 결혼을 하면 한 명밖에 애를 낳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구가 감소가 점점 급격히 진행되게 되는데 특히 언제가 심각해지냐? 일본 인구 볼륨이 가장 큰 단카이 주니어. 단카이 세대라는 게 뭐냐면 일본 전후 세대입니다. 예. 그 전후 세대가 일본 인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일본의 그 황금 경제를 주도했던 세대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단카이 주니어 이쪽 세대가 75세가 되는 시점. 75세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 연금을 줘야 되는 시기예요. 75세가 되는 시기가 일본이 2025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본은 2025년 전까지는 아베노믹스가 통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아베노믹스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단순히 엔화 화폐를 발행한 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국제관계입니다. 뭐냐? 일본 엔화는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담보물로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화폐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부자들 입장에서는 달러조차도 겁이 난다고. 투자하기가. 왜? 1%만 떨어져도 막 몇 조가 날아가니까 손실이. 그래서 부자가 원하는 거는 투자를 통한 수익이 아니라 안정이에요, 안정. 일본 엔화는요, 찍으면은 살 사람이 존재합니다. 유럽 부자들. 엔화 선호해요. 엔화를. 그래서 아베노미스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친미적 관계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엔저로 해서 엔화를 많이 찍어내면은 수출이 활황이 되고 수출을 통해서 중국계 산업시설을 견제할 수 있고 플러스 엔화가 싸면은 유럽의 부자들이 엔화를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엔고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일본 좆되겠죠, 그때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완전히 박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옥수수랑 무슨 관계냐고요? 일본이 엔저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늘어났어요. 트럼프가 열받았죠. 너 이 새끼, 내가 중국이랑 싸우는데 너는 내가 엔저를 해서 너를 좀 도와줘서 이 중국 견제를 시켰더니 너 혼자 돈을 다 처먹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 새끼 이거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일본은 자기가 엔저로 해서 벌었던 일정의 수익을 다시 미국에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살 게 없어요. 뭘 살 거야? 전자제품도 일본이 더 좋은데 살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옥수수를 내가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 옥수수 사겠네. 일본이 아니면 누가 사겠어? 그리고 일본만 사야겠지. 왜? 트럼프가 강요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일본이 중국으로 팔리지 않는 농산물을 살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안 살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적인 국제관계의 메커니즘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못 읽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이거잖아. 이 큰 그림을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본이 산 옥수수는 필요 없느냐? 쓸데없느냐? 맞아요. 일본 국내에서 전혀 쓸모없습니다. 이거 뭐 어쩔 거야? 일본에처럼 입맛 까다로운 애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품질도 안 좋은 옥수수를 걔들이 먹겠어? 일본인 성격에.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옥수수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거야. 이 옥수수 어떻게 처리할 거야? 나는 일본이 이걸 옥수수 어떻게 처리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일본이 또 우리의 우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에 대해서 한 가지 팁, 나름대로의 조언을 한다면 저는 일본한테 이 우리나라에, 일본에 들어온 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이 옥수수를 가축 사료 안 쓰여요. 일본 사람들 가축 사료로 잘 안 씁니다. 일본 애들 동물 키울 때 엄선된 사료 먹여요. 우리나라처럼 뭐 값싸다고 막 먹이고 그러지 절대 안 해. 중국으로 판다? 아닙니다. 누구의 그 so what? 아프리카 원조. 빙고. 저는 이거로 보고 있어요. 아프리카 원조. 네. 왜 아프리카 원조라고 보느냐? 중국의 1대1로 전략에는 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철도 건설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집트, 시리아를 통해서 중국 본토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물론 실패했어요, 지금. 많이 실패했어. 그리고 지금 일본은 중국의 1대1로가 들어가면서 친중화됐던 국가들을 다시 친일화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본 자본이 투입되고 일본이 지금 계속 그 자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같이 못 사는 나라에다가 반도체 공장 지어준다고 해서 걔들이 먹고 살겠어요? 못 살아. 이 못 사는 아프리카 같은 국가는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1차 식량입니다. 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이 옥수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식량 원조 해줘도 돼요. 이게 아직 이 옥수수 품질을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정확히 말을 못해요. 하지만 이게 식용 옥수수라면 이거 줘도 돼요. 어떻게 주면 되느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ODA라는 게 있습니다. ODA가 뭐냐면 무상지원 원조예요. 무상지원할 수 있는 원조금인데 그거는 잘 먹고 잘 산 나라는 유엔에다가 얼마씩 이게 의무적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산 나라에 무상 원조. 그러니까 이거는 빚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냥 주는 돈. 일본이 엄청난 양의 ODA를 퍼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ODA 자금은 이미 평상돼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이니까 이거를 옥수수와 맡겨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옥수수를 일본 ODA에서 산 것처럼 해서 아프리카 지원해주면 된다고. 어차피 그 돈은 쓰는 돈이거든. 어차피. 그래서 아프리카에 투자하면 왜냐? 아프리카는 어차피 공장 지어준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지금 산업 인프라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게 먹을 수 있는 옥수수면은 옥수수를 무상 ODA로 왕창 아프리카 애들 원조해주면 돼요. 식량난 해결해주면 된다고. 왜? 중국 1대1로가 들어오는 바람에 부채 국가가 돼가지고 얘네들 지금 식량값이 올랐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그러면 거기다 옥수수라도 공급해준다면은 그 최소한 그 지역이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막을 수 있어. 또 두 번째 가능성 뭐냐? 그거를 갖다가 그 연료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옥수수가 어떤 품질 옥수수인지 몰라서 옥수수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 알코올을 만들 때 옥수수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알코올을 추출하는 게 가능한 옥수수라면요. 일본에서 이거 옥수수 가지고 아프리카 ODA도 하고 남는 옥수수로는요. 그냥 우리 그거 알코올 뽑으면 돼요. 그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어요. 청정에너지예요. 원래 국제 유가가 오를 때
옥수수 가격도 같이 올라옵니다. 서로 연동해요. 왜냐? 옥수수로부터 알코올을 뽑기 때문에.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쓸데없는 정책 아니에요. 왜? 이제부터 아람코 문제 생기고 이란 수출 제재 당했잖아요. 국제유가 오릅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20% 올랐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제유가 오르면 일본도 유가가 상승해서 중동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원유가 양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에게 고정된 원유가를 공급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원유가 올랐기 때문에 100% 충당이 안 된다고. 그럼 모자란 부분 뭐로 충당하면 돼? 옥수수 기름. 이런 방법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고 이거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전제 조건이 옥수수의 품질을 봐야 된다. 먼저. 하지만 전 이 방법을 쓴다면은 그 일본의 국가 이미지도 좋게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플러스 중동에서 일어난 분쟁과 상관없이 일본의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 쓸 수 있다예요. 그렇죠? 이게 내 전략이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역사 공정하는 거에 대한 일부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라면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어떻게 일본이 펼쳐 나가느냐예요. 여기 보면은 2002년도까지는 차이니스 누들이라 불렀대요. 라면을. 맞죠? 라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본에서, 중국에서 온 거야. 라면이야, 라면. 라면이 뭐야? 당긴다야. 이게 뭐지? 이게 당기는 거야. 수타면. 라면. 그걸 라면이라 부른다면, 일본, 중국에도 이 단어가 있어요. 라면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거를 우리나라의 짜장면처럼 전 국민이 애용하고 세계화시킨 거는 일본인이라고. 근데 중국 애들이 여기다 차이니스 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랬는데 2008년이 되면은 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차이니스 누들이라는 이름 자체를 안 써버리는 거야. 왜? 일본이 계속 마케팅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외국인들한테서 벤치마킹을 했더라고요. 라면이라는 이름이 차이니스 누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발음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라면이라는 이름의 음식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일본인이 먹는 라면이 아니라 이게 쌈으로 먹는 베트남 쌈, 월남쌈이 있더라고. 그 이름이 라면이야.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 그 외에도 스페인이라든가 다른 데는 서거나 나쁜 의미로도 라면과 비슷한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런 걸 자꾸 부각시킨 거야. 좋은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 왜? 노이즈 마케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국 언어에 있는 단어다 보니까 그 단어가 머리에 들어오다 보니까 차이니스 누들, 이거는 영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자연스럽게 라면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일본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전략을 써서 그 언어를 세계화를 시키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보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 단어제도 지금 뺏기고 있고, 아리랑도 중국 거라 그러고, 다 중국 거라 그러죠. 고구려 역사도 중국 거, 백제도 중국 거. 그래서 하는데, 일본에도 이런 식으로 좀 이걸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잘 하고 있고, 그 또 한 가지 이 책에서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저도 얘기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도 진출해야 된다고. 여기 이 사람이 주장한 거에 보면 뭐가 나오냐. 호르무즈 해협으로 일본군을 보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꾸 뭘 얘기하죠? 우리나라 친중 우파들이 미국하고 중국은 화해할 것이다. 얘기하죠. 조만간. 일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일본은 미국은 국가 자본주의 모델에 기반한 중국의 패권주의가 무역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그 다음에 사이버 분야 등을 포함해서 안전보장의 최첨단 기술 등의 각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50년, 100년을 포함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싸울 각오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미국의 반중 정책은 1년 트럼프 임기 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펜타곤, 월스트리트 모든 쪽에서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CCP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떨어뜨리는 데 전력도 구한다 하죠. 트럼프 떨어뜨린다고 중국에 대한 정책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한다니까 그러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무엇이 있느냐. 일본이 지금 제가 그때도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나라에서 안 해서 이 병신 같은 이 문재인이 안 하는데,
지도가 이거 있어요. 요거로 볼게요. 자,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면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저기 삐죽튀어나온 거 있죠?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삐죽튀어나온 거. 거기 쪽이 호르무즈 해협이란 말이에요. 어딘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저기까지 일본에서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얼추 봐도 대략 한 6,0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정식 군대가 없습니다. 다만 해상 자위대만 좀 강화됐지. 육상 자위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그나마 좀 편제가 잘 돼 있어요. 섬나라니까. 그런데 이 해상 자위대도 외침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즉 자국 안보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군함들은 일본 연근해를 지키기에 최적화된 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다? 사이즈가 작다. 그런데 이런 사이즈가 작은 배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데려간다 쳐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중간 급유가 필요합니다. 기름 넣어야지 배가 움직이니까. 사이즈가 작은 배가. 그러면 일본 열도에서 호르무즈까지 가려면은 그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군함은 적어도 몇 번은 중간 급유를 받아야 돼요. 중간 급유를 받을 수 있는 가능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대만,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그 다음은 넘어가서 인도 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급유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 지역 국가들이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대만하고 저기 싱가포르 빼고는. 그러면 그 지역이 갑자기 자위대 해상군 배에다 공급할 정도의 기름이 있으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을까? 행정적인 시스템이. 개발도상국이 얼마나 개판인지 내가 몽골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란에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차질이 생겨요. 미국 배랑 달라요. 미국의 배는 원양 함대라니까 사이즈가 커. 이렇게 쭉 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중간 급유를 자주 해야 된다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본이 중동에 파견을 올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베가 워낙 머리가 좋거든요. 아베 바보 아니에요. 아베 진짜 똑똑한 놈이거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일본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참전하는 거를 도와주면서 분명히 배 사이즈를 늘려달라고 할 겁니다. 배 사이즈를. 왜? 그래야 중간 공급지를 미국이 만들어 놓은 항구를 통과할 수 있게 되니까. 무슨 말이냐? 미국은 원양함대를 쓰면서 디젤 엔진 쓰는 배도 있죠. 근데 이런 배들은 미국 배를 표준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유소 간격이 미국 배 기준입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전략적 항구 있잖아요. 미국 기준이야. 근데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미국 표준에 안 맞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관할하지 않는 항구에서도 급유를 해야 된다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 경제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짱깨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따라서 일본군은 안 작은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일본이 원하는 거는 원양함대 구축이에요 지금. 에? 일본은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길 원한다니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 엄살을 피해야 된다고. 엄살을. 에? 그래야만 돼요 지금. 일본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다고. 과연 해줄까요? 과연 해줄까요는 문재인만 건재하면 해줍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우익도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의 우익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메이지 유신의 역사를 얘기했잖아. 일본 우익은 반미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우익은 친미만 존재해요. 친미만. 우리나라 우익은 반미가 존재할 수 없어. 구조상 그래요. 일제해방으로 미국이 시켜줬고 6.25 전쟁 때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경제재건도 미국이 해줬어요. 빨갱이가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 우익은 무조건 친미예요. 불가능해. 반미를 한다는 게. 하지만 일본의 우익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쟁도 있기 때문에 반미가 존재한다니까. 일본 우익은 반미적 우익과 친미적 우익이 공존해요. 이게 일본의 특성이라고.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예? 이거 여러분들 구별 못 하시잖아요. 일본 우익의 두 분야라는 거 모르잖아.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그 민주연구원이 중국 당교랑 무슨 짓을 합니까? 다음번 총선에 승리하려고 지금 반일 프레임을 씌우고 반일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반일 정책을 펼치는 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게 하고 민주당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좌우 국민들이 반일 감정에 빠져야만 돼요. 그래서 반일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일부 우파 사람들도 또 말려 들어가요. 반일 프레임에.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한국의 우익과 일본의 우익이 힘을 합쳐서 같이 공동 대응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일본 우익 속에는 반미적 우익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페이스가 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반미적 우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친중 우파와 비슷한 존재예요. 좌파와 우파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중도란 소리는 절대 아니야. 중도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미적 성향의 우파는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땐 좌파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좌파 아니에요. 우파예요.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좌파처럼 보죠. 왜? 반미적 태도를 취하니까. 근데 반미적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파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일본의 국익을 지키는 우파라니까. 일본의 국익을.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반미적 스탠스도 일본은 존재한다요. 왜? 일본 역사가 그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본의 반미적 우파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일 정서가 좋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의 반미적 우파는 한국에서 반일 프레임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거를 즐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베 우파죠? 여기서 내가 우파라는 기준은 국익 기준이에요. 일본의 국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우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베의 할아버지였던 기시노부스케는 사회주의자였어요. 근데 어쨌든 아베 집안 자체가 그래요. 기시노부스케 반미적 국익주의자라고, 우파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국익, 일본의 국익, 반미적 국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기시노부스케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미군기지 철수를 시도합니다. 물론 실패했죠. 그리고 기시노부스케의 동생인가? 카토에 사건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일본을 핵무장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베는 누구냐?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왜 아베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을까요? 응? 왜 아베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이죠? 오바마 대통령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게 2014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바락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가서 원폭을 당했던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대단하죠? 네. 아베가 그걸 성공시키다니. 그러니까 미국은 여태까지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것도 직접 히로시마에 가서. 이거는 일본 외교의 승리예요. 대단한 승리지. 네. 미국이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패전국 일본에게 사과를 한 거예요. 진주만을 선제 공격했던 일본에게 핵폭탄을 썼던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건 대단한 성공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는. 일본한테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베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예요. 왜?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국익을 달성시킨 거거든. 민주당이라는 미국의 정당을 이용해서. 따라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건 당연히 일본 국익에서 옳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뭐 오바마는 게이 뭐 이런 얘기한데 그거는 전혀 이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아베는 정확히 자기가 해야 될 거를 한 거고 성공한 거예요. 아베는 똑똑해요. 여기서 아베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이런 전체적인 아베 집안의 가계 역사를 보면은 아베 집안은 우익인 것 같은데, 물론 일본에서는 좌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국익을 생각하니까. 일본 국익을 철저히 챙기는 사람인데 반미적 성향이 있는 국익주의자라고 보는 거예요. 제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반미적 성향의 일본 우익은 어떠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느냐? 한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한국의 문재인이 멍청하게 지소미아 폐기했죠? 일본은 지소미아를 복원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아베 정권은 일본이 하지 않고 한국이 스스로 지소미아 폐기한 거를 쾌재를 부르죠. 왜? 자기가 하면 욕을 먹는데 한국이 알아서 폐기해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해요. 고마워. 그래서 미국이 뭐라 그래요? 한국한테. 야 임마 폐기하지 마. 막 그랬잖아요. 왜? 지소미아 폐기는 미국이 손해를 보는 거라니까. 한국이 손해를 보고. 그렇다면 반미적 성향의 일본의 우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미국 연백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한국이 한미동맹을 파기함으로써 미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플랜 A의 계획인데 이게 안 된다면은 미국은 할 수 없이 플랜 B, 미일 동맹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일 동맹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는 뭐다?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승인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게 된다예요. 제 말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문재인은 친일파라고. 에? 일본은 보통 국가화를 꿈꿉니다. 그 보통 국가화를 꿈꾸는 첫 번째 단추가 뭐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위대 파견이에요. 일본은 이걸 지금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엄살을 부릴 거예요. 아유 힘들어요. 배가 사이즈가 작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배를 키우려고 할 거라고. 왜 배를 키워?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중국의 남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친중화 돼버리고 한국을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일본은, 아베는 하루빨리 보통 국가를 하고 일본 무장을 꿈꾸고 있는데 미국의 견제 때문에 못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견제 때문에 못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한미동맹 파기해버리면 되는 거야. 한미동맹만 파기되면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 보통 국가 된 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적극적인 파병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믿을 건 일본밖에 없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내용에도. 일본은 호르무즈 파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대전 패전의 굴욕적인 그 쓴맛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먼저 파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덥석덥석 일본 우파랑 손잡자고? 미쳤어요? 좀 분석을 하라니까, 분석을. 그 일본 우리가 손잡고 막 방송 찍고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국제통이야. 우리 국제적입니다. 이거 하려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가려서 만나고 상대방과 나와 이권관계가 맞는지 의견 조절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나 손잡고 그냥 나 국제파이래? 병신이지. 응?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미국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 가려서 만나야 된다고.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응? 일본은 그래서 정말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걸 원하고, 자, 그렇다면은 한국 내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지만은 이게 일본 우익 잡지란 말이야. 이게 일본 우익 잡지예요. 윌, 정론, 하나따 다 일본 우익 잡지입니다. 자, 근데 볼까요? 여기 이제 나온 그 기사들이에요. 주로 내용이 뭐냐? 이거 뭐 천황 이거 하는 건 폐지 반대? 이건 일단 뺄게요. 한인류의 표현의 자유. 이거 한국하고 일본이네. 아사유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거 나오고, 한일 관계는 왜 독재 국가를 뭐 지원하는가? 이거 한국, 일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국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는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강제징용 얘기. 이것도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미일 관계, 반일 감정. 이거 한국에 대한 문제예요. 호르무즈 파병하자. 이거 친미하자예요. 쭉 보면 여기 내용 중에
친미하자, 한국 병신이다 비판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중국이 없어. 여기 지금 중국이 안 나와요. 나 이런 거 보는 거거든. 얘네들 지금 중국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일본 우파가 중국 얘기를 안 하네. 나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뭐야 이게? 병해. 이거는 뭐예요? 아이고 떨어졌구나. 아이고 아파. 이 정론이라는 책, 아이고 아파. 이 정론이라는 책에 별도 시리즈 책이에요. 별도. 얼마나 쓸 게 많았으면 두께가 똑같아. 두께가. 정론 시리즈의 별도 책인데 제목이 뭐다? 빠이빠이 한국. 사요나라 한국후예요. 일본 우파가 한국만 쓴다니까. 또 볼까? 그건 정론 나머지 시리즈에 뭐가 나오냐? 병의 근본은 문재인. 반일의 본질을 폭로한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와의 면담. 표현의 부자유 이것도 한국에 대한 문제. 트럼프 리빠 사세르나. 그러니까 트럼프를 멋있게 보지 말아라. 뭐야 이거? 트럼프를 똑똑하다고 칭찬하지 말아라. 이거 반미네. 반미적 우파죠? 내가 얘기했잖아. 일본이요.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변화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미적 성향의 우익적 글이에요. 이거는 그 이등휘라고 전 대만 총독의 글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일본 애들이 뭘 쓰고 있는가. 에? 하나다도 마찬가지야. 여기 제목 중에 중국이 어디 있어? 에? 일본이 미국하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거는 지금 중국 때문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얘네들이 쓰는 잡지에는 중국이 안 나와요, 지금. 이거 이상하다 생각 안 해? 이런 생각 안 해봤죠? 당연히 못하겠지, 분석을 못하니까. 응? 쟤네들은 왜 한국만 쓰고 있을까? 써보세요. 일본 우익은 친중인가?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미적 일본 우익 인사는요, 친중 행위도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중국이 계속 저렇게 미국한테 얻어맞는 상태에서 힘의 우위는 미국이 우위인 상태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 스탠스가 유지돼야만 일본은 보통 국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다? 중국이 망하면 안 돼요. 중국이 망하면 그 불똥이 일본으로 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즉 반미적 성향을 가진 일본의 우익은 중국이 미국한테 얻어맞을지언정 존속되기를 원해.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니까. 중국 공산당이 유지되기를 원해요. 이 메커니즘을 읽어야 된다니까. 우리나라 우익 사람들 이런 거 읽지를 못해. 일본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예? 그래야 일본은 그거를 명분으로 보통 국가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너무 얻어 터져서 쓰러질 것 같잖아요. 아베가 손을 잡는다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베가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날 때 있죠. 여러분들의 좌파 우파 생각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왜 일어나는가. 아니 아베가 왜 시진핑을 만나지? 이런다고. 이 새끼 이거 좌파네? 좌파 아니에요. 우파예요. 응?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일본이 지금 원하는 거는 보통 국가예요. 무장이라고. 그래서 아직 미국으로부터 보통 국가의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중국은 망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렇죠. 통화 수업부도 해줬죠? 일본이.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일본은 바보가 아니라고. 한국이 병신이지. 왜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런 걸 못 읽을까? 어? 일본 우파도 친중한다. 그래요. 왜? 이건 친중이냐 반중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익이라고. 일본의 국익에 때로는 부분적인 친중이 유용하다예요. 응? 그래갖고 맨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김 박사님, 아베가 시진핑 만났네요. 예측이 틀렸네요. 근데 그게 아니지. 응? 일본은 그래도 이 짓을 합니다. 앞으로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중국의 시진핑과 문재인이 계속 친중 친한하면서 붙어서 똥볼 차는 거를 아베는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교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서로 싸바싸바해서 한국에다가 반일 프레임을 확산시키고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면은
선거에 이긴다는 정책하에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우파들도 동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인 일본의 지식인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전 한국, 전 주한 일본 대사 무토 마사토시 이 사람은 친한파예요. 내가 봤을 때. 지금은 모르겠어. 당시엔 친한파였어. 근데 그 무토 마사토시 같은 사람도 그런 말을 했다고. 야씨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무토 마사토시를 완전히 병신 취급하면서 언론을 써버렸다고. 내가 그거 보고 황당했어요. 야, 이 사람은 우리 편인데 우리가 욕을 하네? 막 그랬다고. 아마 지금은 반환파가 됐을 수도 있어. 대부분 친한 일본 지식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환파가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일본의 그러한 반미적성의 일본 우익들이 점점 힘을 실어가고 그리고 한국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한국을 자극한다고. 이러면 우리는 이 폐쇄에 말려들면 안 되는데 고맙게도 우리는 말려들고 있다 해요. 왠지 아세요?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문재인 병신이다. 뭐야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이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 분석이 틀렸느냐? 맞아요. 이 분석은 맞아. 맞는데 이 분석이 일본에서 나오면 한국의 좌파는 뭉칩니다. 한국의 좌파는 뭉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문재인을 쪽발이가 욕했다 그래서 기분 나빠. 한국인들은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일본이 비판하니까 난 문재인 찍어야지. 이거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끝. 이거라고. 한국인들이 뼛속까지 갖고 있는 이유 없는 반일 감정 때문에. 그래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익들은 이거를 부채질을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보니까 부채질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내가 일본의 정론이라던가 하나따, 윌 이 책 사볼 때만 해도 거의 90%가 중국 이야기였어요. 중국 이야기. 지금 중국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고. 그거 왜 그래? 중국 이야기가 쑥 들어간 게 지금 미국, 일본은 한국을 자극해서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한 번 더 세워지길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우익은, 그러니까 반미적 우익은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하는 걸 원하는구나. 난 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 분석이 틀렸을까요? 그래야 일본이 유리한데? 일본이 엔저를, 아베가 하는 아베노믹스, 엔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니까. 한국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도 일본의 우파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안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같은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지. 왜? 쉽지 않거든. 어? 여기 이렇게 이게 일본에다가 책 이거 탈고하는 사람은 이거 냈다고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잖아. 이게 뭐가 중요해? 어? 일본 잡지책에 이름 실리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거 어렵지 않아. 이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라인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일본 우익들의 여론을 어떻게 주도하는가, 얘네들이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얘네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을 안 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번 선거 망할 듯 저도 그런 생각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망할 것 같아, 우리나라. 진짜. 야, 일본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아주 진짜 아주 고도의 이간책을 쓰는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반일하면 아주 개거품을 품거든. 근데 이게 질 것 같은 거야. 이것 때문에 선거에. 이걸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한국은, 미국은 이런 상황을 모르냐고요? 알면 어쩔게요. 한국의 개돼지들이 반일 감정을 갖고 개거품 무는데, 에? 지금 우파들도 반일 감정 갖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한심하다 보는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모를까? 그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되는데. 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거 쓴 거예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는 역사에서 배경의 요구에 메이지 유신,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은 똥볼 찬 거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익 활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한국을 망하게 하는 길로 유도하고 있다. 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좌파랑 손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어? 가려서 손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일본이 추진하는 홍콩 독립이라던가 그 다음에 저기 타이완 독립 이런 거 나 지지한다니까. 일본 우파랑 연대해서 같이
깃발도 흔들고 집회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독도 문제 하면 안 한다니까? 내가 그걸 왜 찬성해? 구별을 하라는 거야, 구별.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냐? 국익이란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거는 국익이란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응? 뭐야, 박사님 강의 다 들라 하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일본은 친하게 지내면서도 경계도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서로 남남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야죠. 경계한다 해서 일본을 쓰러뜨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무력수는 쓰지 않거든. 예. 그러한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우파가 많이 나와야 그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우파라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예.